안녕하세요. 읽어볼래 볼래입니다. 오늘은 명리심리학 세 번째 영상 2장 정신의학과 명리학이 교차하는 지점으로 뵙겠습니다. 페이지로는 81부터 시작이고요. 도입부에 쓰여져 있는 말은 이 모든 것이 꼭 당신 탓만은 아니다. 하지만 바로 잡을 수 있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 페이지 81. 정신의학이 설계 도면이라면 명리학은 입체 도면이다. 이 세상에 풀 수 없는 미스터리가 있다면 인간은 왜 존재하는가? 왜 하필 나는 나로 태어났는가? 라는 질문이 아닐까 생각한 적이 많다. 인간이 다른 존재와 차별화되는 점 역시 그처럼 끊임없이 자기 존재의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 과정 중 하나가 나의 타고난 특성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다. 소크라테스가 왜 너 자신을 알라 라고 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살아갈수록 더 절감하게 된다. 내가 나 하나도 알지 못하는데 어찌 남을 알며 세상을 알 수 있을까 싶은 순간마저 있다. 실제로 우리는 죽는 날까지 노력해도 자기 자신을 온전히 알고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오죽하면 헤빗이라는 책을 쓴 심리학자 웬디 우드가 인간의 행동 뒤에는 1000만 가지 이유가 있다 라고 주장했겠는가. 나 역시 그의 말에 동의한다. 성격이 운명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는 정말 맞는 말이다. 위기의 순간에 그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따라 운명이 달라지는 사례는 너무도 많다. 더불어 나는 우리의 성격을 만드는 동인 중 하나가 심리라고 생각한다. 그것을 두고 셰익스피어는 인간의 판단력은 그의 운명에 영향을 받는다 라고 묘사했다. 한 개인의 결정력에 영향을 미치는 첫 번째 요소는 그가 타고난 기질이다. 성격이란 자신의 기질을 바탕에 두고 성장 과정에서 경험한 것들을 토대로 후천적으로 형성된 삶의 해결 방식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요소는 그 시점에 느끼는 그의 마음 상태다. 즉,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우울한지 아니면 평온한지 등이 한 개인의 결정력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성격이 운명을 만들고 심리가 성격을 만든다는 말이 성립되는 것이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러니 성격과 심리와 운명이 마치 씨줄과 날줄처럼 서로 얽히고 설켜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다. 인간은 빈 서판으로 태어나지 않는다. DNA에 관한 연구 결과들은 인간이 이미 그 자신에 대한 정보를 갖고 태어나며 이는 사람마다 고유하다는 사실을 잘 알려준다. 그리고 그것이 곧 우리의 기질이다. 기질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내가 갖고 태어난 원석이라고 할 수 있다. 기질이라는 한자어도 흥미롭다. 나를 이루는 기의 특질이라는 뜻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곧 옛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이 다 기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흔히 우리는 기를 살려라, 기죽이지 마라, 기가 없다 라는 말을 즐겨 쓰기도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는 심리적 에너지와 비슷한 뜻으로 사용되지만 궁극적으로는 나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옴매기사러, 옴매기죽어. 혹시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이거 알면 순학질 부부? 순학질 여사? 있었던 거 아니야? 옴매기죽어, 옴매기사러.
그래서 나보다 쟤는 기가 세서 나는 쟤랑 있으면 힘들어. 뭐 이런 말들도 하잖아요. 살면서 기가 세다 또는 기가 약하다, 기가 빨린다, 뭐 이런 표현들 서로 나눠보셨는지 들어보셨는지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타고난 기질을 바탕으로 한 개인의 어떤 모습으로 자신을 만들어 가는지에 따라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성격이다. 따라서 기질을 바꾸기는 힘들지만 성격은 어느 정도 바꿀 수 있다. 성격이라는 한자어도 흥미롭기는 마찬가지다. 성이라는 한자는 마음, 심과 날생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나라는 사람이 가진 심리의 격이 바로 성격인 것이다. 성격이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한 개인을 특정하는 지속적인 행동 양식이다. 거기에는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 등 모든 것이 포함된다. 즉 나라는 사람의 틀이 성격이며 그것이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격이 달라진다. 이게 참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게,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겠는 게, 성격 할 때 그 성자가 마음심과 날생, 그러니까 날 때부터 있는 마음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가진 심리의 격, 마음의 격, 한 개인을 특정하는 지속적인 행동 양식. 그러니까 쟤는 성격이 더러워, 쟤는 성격이 급해, 쟤는 성격이 느긋해, 뭐 이런 것들이 일관적으로 지속적으로 행동 양식이 계속되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성격이 느긋하네, 성격이 빠르네, 급하네, 성격이 쾌활하네, 뭐 어쩌고 저쩌고, 그쵸? 생각적으로 한 사람의 심리적 성숙도는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 간다는 자기 의지력과 자기 결정력을 가늠하는 자율성, 다른 사람과 협동해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인 연대감의 합으로 본다. 심리적 성숙도가 자율성,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겠죠? 책임감 같은 거. 그리고 연대감, 그러니까 혼자만 잘하는 거 말고 남들과 잘 어울려서 할 수 있는 어떤 성질과 책임감, 뭐 이런 걸로 느껴지네요. 그게 두 가지가 잘 어우러지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의 심리적 성숙도가 뭐 높다, 낮다, 보통이다, 뭐 이렇게 좀 평가를 하나 봐요. 여기에 더해 그가 현실적으로 중요한 돈과 권력 이외에 어떤 정신적인 가치를 추구하는지, 자신이나 주변 환경 외에 범인류적인 문제에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갖고 있는지, 삶의 문제에 대해 어떤 가치관을 지니고 있는지를 평가해 그 사람의 성격을 분석한다.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심리다. 즉 기질을 타고난 틀로 본다면 그 틀을 어떤 모습으로 만드는가가 심리이고 그 결과로 형성되는 것이 성격인 셈이다. 쉽게 예를 들어보자. 나의 기질이 진흙이라면 그것으로 내가 도자기를 만들지 아니면 항아리를 구울지 결정하는 과정에서 작용하는 여러 요소가 곧 심리다. 그리고 그 결과로 탄생한 작품이 나의 성격이다. 한번 만들어진 작품도 어느 정도 기본 틀은 유지하는 선에서 나의 노력 여하에 따라 변형이 가능한 것처럼 나의 성격 역시 변화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다른 사람이 된다, 생판 다른 사람이 된다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변화는 가능하다라는 말인 것 같아요. 즉 기질과 심리와 성격은 끊을 수 없는 하나의 너와 나의 연결고리 연결고리이자 계속 변화가 가능한 것이다. 또 다른 예로 나의 기가 물이라면 나는 그것으로 얼음을 만들 수도 있고 팥빙수를 만들 수도 있고 냉커피를 만들 수도 있다. 그처럼 물이 나의 기질이라면 얼음이나 팥빙수는 나의 성격이고 그 과정에 투입되는 노력은 나의 심리다. 정신의학의 장점은 아주 세밀하다는 것이다. 자신의 타고난 기질과 후천적으로 형성된 성격을 보는 척도만 해도 수십 가지이며 심리를 보는 척도는 말할 나위도 없다.
그리고 평가하는 과정도 점수로 매겨지므로 어느 나라에서나 그 나라 언어로 번역만 가능하다면 평균 점수와 더불어 자신의 점수를 그래프와 수치로 볼 수 있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설계 도면을 보면 기둥의 높이와 넓이, 가로와 세로의 길이 등을 한눈에 알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또한 설계 도면에는 어떻게 그 집이 지어질지, 방은 몇 개인지, 어느 방이 더 큰지, 각 방은 어디에 위치하는지 등을 다 살필 수 있다. 그런 것처럼 정신의학적으로 파고들수록 우리는 자기의 심리에 대해 세밀하고 보다 더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의학을 설계 도면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정말 세밀하고 섬세하게 뭐 센티미터까지 다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크기의 어떤 비교도 가능하고, 그런데 여기서 자세하게 섬세하게 볼 수는 있지만 막상 그 설계 도면만 보고 전체 어떤 세밀한 부분까지 파악은 가능하지만 진실로 이게 모델하우스가 지어지면 그 집에 갔을 때 또 다른 느낌이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 실제로 그 집이 지어졌을 때 모델하우스를 넘어서서요. 그럼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양창수 선생님은 계속해서 이제 얘기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정신의학은 설계 도면, 그러니까 평면 도면이라면 명리학은 거기에 숨결을 불어넣어 이미지와 손에 잡히는 느껴지는 입체적인 입체 도면이다. 입체 설계도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시거든요. 저한테는 약간 모델하우스 느낌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깊게 파고들다 보면 통합적인 내 이미지를 그려내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꿈 분석 기법을 주로 사용하는 정신 분석의 경우 나의 무의식이 내 꿈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는 알아도 그 꿈을 꾸는 나는 궁극적으로 누구인가? 에 대한 의문이 들 때가 있다. 또한 수십 개의 그래프와 점수로 나의 기질과 성격, 심리와 대인관계를 보면서 이 모든 요소를 아우르는 나는 대체 어떤 모습인지를 보고 싶은 욕구를 느낄 때도 있다. 이는 마치 세밀하게 찍은 숲 사진을 볼 때 나무의 종류와 개수를 알겠는데 그곳을 걸으면서 느끼는, 즉 그 숲에 대한 입체적인 이미지는 잘 그려지지 않는 것과 같다고도 할 수 있다. 또한 그 숲이 따뜻한 느낌인지 차가운 느낌인지에 관해서도 잘 알 수 없다. 이럴 때 입체적이고 통합된 이미지를 제시해 주는 것이 명리학적 분석이라는 것을 임상에서 경험하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나는 명리학을 통해 자신을 아는 것은 스스로에 대한 큰 틀, 즉 프레임을 아는 것이고, 정신의학적으로 자신을 아는 것은 그 프레임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아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명리학으로는 내가 찻잔임을 아는 것이라면 정신의학으로는 그 찻잔에 담기는 것이 커피인지 차인지, 그 차나 커피를 제 온도에 맞춰내는지, 찻잔을 소중하게 사용하는지 등을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명리학과 정신의학 모두 자신의 잠재 능력을 발휘하도록 도와주는 학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양창수 선생님은 명리학과 정신의학 모두가 공통점이 있다면 자신의 잠재 능력을 발휘하도록 도와주는 학문이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더불어 정신의학적 분석과 명리학적 분석을 같이 볼 때 한 개인의 내 좀 더 구체적인 이미지를 그려볼 수 있다. 내가 정신의학적 분석이 나라는 집의 설계 도면이라면 명리학적 분석은 입체 도면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그러니까 명리학적 분석이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넓은 그물 같은 느낌을 주고요. 그리고 정신의학은 좀 이렇게 칼같이 날카로운 느낌 있잖아요. 세밀하고 날카로운 그런 느낌으로 다시 한번 다가오네요. 쉬운 예로 우리가 오대산 월정사를 설계도면으로 볼 때와 실제로 그곳에 가서 볼 때는 전혀 다른 느낌을 받는다. 물론 설계도면을 보면 그곳이 과거로부터 현재 이 시점까지 어떤 세월을 거쳐 지금의 모습을 이루어 왔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절을 세운 사람들의 생각도 읽을 수 있다. 반면 바로 눈앞에서 마주하는 월정사는 훨씬 더 생생하고 입체적인
모습으로 다가온다. 사람들이 그래서 그 설명서 읽는 것보다요, 백문이 불여 일견이다. 저는 이 말이 좀 떠오르네요. 설명서 100번 봐봤자 이해 잘 안 될 때 있잖아요. 그런데 실물을 실제로 보고 만지고 경험을 해보고 그 설명서를 보고 뭔가 DIY를 제작했다. 훨씬 더 잘할 수 있겠죠? 이것은 정신의학이 분석적인 좌뇌의 학문이라면 명리학은 직관적이고 감각적이며 시각적으로 자신을 보는 우뇌의 학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명리학은 바로 그 부분에서 도움이 된다. 스스로에 대해 마치 그림을 보듯이 거리를 두고 관조하면서 자신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명리학을 입체도면이라고 하는 것이다. 다만 명리학은 운회적인 학문이므로 보는 사람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는 점이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똑같이 월정사를 갔을 때 어떤 사람은 참 크고 아름답다, 아늑하다, 멋지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너무 웅장해서 부담스럽다라고 느낄 수도 있고, 또는 뭐 생각보다 별로 웅장하지 않네?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 굉장히 느끼는 어떤 감각하고 직관하고 느끼는 것이 되게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보는 사람에 따라서 상황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되게 다르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임상에서 보면 자기가 타고난 사주팔자에 맞는 특성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종종 있다. 예를 들어 사주팔자에는 창의적인 능력이 보이는데 실제 임상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다. 이때 상담을 해보면 주로 성장 과정에서 받은 상처로 인해 움츠러든 경험을 털어놓는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정신의학적 분석에서 드러나지 않는 한 개인의 원석과도 같은 모습이 보이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정신의학적으로는 대단히 도덕성을 강조하는데 명리학적으로는 그것이 자신의 충동적이고 비윤리적인 면을 숨기고자 하는 시도인 경우도 있다. 그래서 나는 임상에서 정신의학적 분석과 명리학적 분석을 함께 보는 경우가 많다. 특히 조직이나 기업에서 리더십을 평가할 때는 반드시 정신의학적 검사를 한 다음에 그것과 연관하여 명리학적 분석을 진행한다. 그래야 비로소 한 개인에 대해 대단히 구체적이고 통합된 이미지를 완성할 수 있다. 정신의학과 명리학의 교감은 마치 좌뇌와 우뇌로 구성된 우리의 뇌를 하나로 이어주는 구조인 뇌량, 창의성과 연관된 것처럼 한 개인에 대한 가장 창의적인 분석을 가능케 하는 만남이 아닐까 싶다. 이번 장에서 우리는 좌뇌적 분석인 정신의학과 우뇌적 분석인 명리학을 통해 두 학문이 서로를 어떻게 보완하고 나아가 한 개인을 성장시키는지 천천히 돌아볼 것이다. 요즘은 좌뇌와 우뇌를 골고루 발달시키면 좋다고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특별히 세상이 좌뇌의 발달만을 많이 요구했었는데 이제는 어떤 창의성 부분에 대한 강조와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우뇌를 발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뇌는 어떻게 하면 발전할까? 우뇌가 발전하면 뭐가 좋을까? 그래서 좌뇌와 우뇌가 그 사람에게 적절하게 유연하고 융통성 있게 균형감 있게 발전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을까를 궁금해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장은요, 페이지 81은 정신의학이 설계 도면이라면 명리학은 입체 도면이다 라는 말로 포문을 열었고요. 심리학 키워드를 좀 명리학과 연관해서 첫 번째 인지개념, 두 번째 집단 무의식, 그리고 세 번째 추사의 방어 기제, 네 번째 에로스와 타나토스, 다섯 번째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나르시시즘이라는 총 6개의 심리학 키워드를 명리학적 시각으로 또 심리학으로 풀어내시는 이야기들을 전해주시는데요. 심리학 키워드 첫 번째, 인지개념. 삶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아가는 과정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부분을 같이 읽어보려고 하고요. 또한 우리 특히 대한민국
대한민국 팔자소관이야 라고 하는 집단 무의식이라는 심리학 키워드로 팔자소관이라는 말에 담긴 우리의 무의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나르시시즘, 새삼 인간이 자연의 일부라는 겸손함을 배우다 라는 심리학 키워드 중에서 3가지를 읽어볼래? 같이 함께 읽어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피소드가 2가지가 있는데 공부 잘하는 사주는 따로 있을까? 라는 부분과 재미로 보는 프로이트와 융의 사주로 에피소드 2가지를 함께 간단히 보고 정신의학과 명리학이 교차하는 지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날이 어두워지고 있어서 밝은 곳으로 옮겨서 이어서 더 읽을게요. 페이지 89. 심리학 키워드 1번 인지 개념. 삶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아가는 과정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요즘은 와인 애호가가 많다. 그들은 레이블만 봐도 그 와인이 어떤 맛인지, 어떤 음식과 더 궁합이 잘 맞는지를 안다. 와인 레이블에는 그 와인이 어떤 땅에서 재배된 어떤 종류의 포도로 어느 해에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졌는지, 등급은 어느 정도인지 등이 다 적혀 있기 때문이다. 만약에 사람도 그런 레이블을 가지고 태어난다면 어떨까?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한 개인의 특성에 대해 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면 분명 그의 삶 전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나는 정신의학과 명리학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한다. 마치 와인의 레이블처럼 한 개인에 대한 특성을 알아가는 학문인 셈이다. 무엇보다 와인은 만들어진 연도가 중요하다. 같은 땅에서 재배된 같은 품종의 포도라고 해도 그 해의 날씨에 따라 질과 맛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어느 와이너리에서 만들어졌는가 하는 것이다. 얼마만큼 정성을 들이는 믿을 만한 와이너리인가에 따라 당연히 와인 맛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한 법칙은 사람한테도 똑같이 적용된다. 한 개인 역시 어떤 일정한 특성을 갖고 태어나도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 타고난 특성이 달라질 수 있다. 더불어 자기를 개발하는데 얼마나 노력을 들이는지에 따라 앞날이 달라질 수도 있다. 그렇듯 변화의 가능성을 주장하는 것 또한 명리학과 정신의학의 또 다른 공통점이다. 이 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와인은 만들어진 연도가 중요하다 이랬는데 사람은 태어난 연도가 중요하다. 같은 땅에서 재배된 같은 품종의 포도라고 해도 그 해의 날씨에 따라 질과 맛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나고 양육된 사람이라고 해도 그 해의 날씨에 따라 그 사람의 성격과 태도와 행동 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라고 읽혀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어느 와이너리에서 만들어졌는가 하는 것이다 이 말이,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어떤 부모 또는 어떤 부모의 양육 태도에서 길러졌는가 하는 것이다. 얼마만큼의 정성을 들이는 믿을 만한 부모인가에 따라 또는 양육자인가에 따라 가족인가에 따라 당연히 사람의 성격, 기질, 태도 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한 법칙은 사람한테도 똑같이 적용된다.
한 개인 역시 어떤 일정한 특성을 갖고 태어나도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 타고난 특성이 달라질 수 있다. 더불어 자기를 개발하는데 얼마나 노력을 들이는지에 따라 앞날이 달라질 수도 있다. 그렇듯 변화의 가능성을 주장하는 것 또한 명리학과 정신의학의 또 다른 공통점이다. 운명이라는 그 말에서 운은 움직일 운자고 명은 목숨 명자잖아요. 목숨이 움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또는 움직이는 목숨이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두 학문 중에서 명리학이 동양에서 생겨난 까닭은 동양이 과거 농경 사회였다는 것과 연관이 있지 않나 싶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자연과 더불어 살면서 늘 하늘과 땅을 살펴야 했을 테니 말이다. 그래서 더욱 자연의 섭리에 따라 사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고 천일합일 사상에 동양의 기본 사상이 바탕을 두게 된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반면에 서양에서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데카르트의 말처럼 좀 더 이성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을 강조해 왔다. 데카르트가 말한 코기토에서 파생된 인지, 코그니션이라는 단어는 정신의학적으로 대단히 폭넓은 개념이다. 문제 해결, 기억, 사고, 언어 능력, 집중력 등 지적인 심리 기능을 총칭한다. 즉, 대뇌 전두엽이 담당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능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리고 이 기능이 있기에 인간은 다른 동물과 구분된다. 불안이 주는 지혜의 저자 앨런 와츠는 인간은 자기 자신을 인지하는 나와 자연 그대로 존재하는 내가 있다 라고 주장했다. 이것은 공자의 사상과도 일치한다.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공자는 인간에게 자연이 준 천성인 도심과 인간의 욕심인 인심이 존재한다고 했다. 성경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이브는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었다. 단 하나 허락되지 않은 것이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것이었다. 그것을 먹기 전까지 그들은 벌거벗은 몸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하지만 선악과 열매를 먹고 나자 그들은 자신들의 모습을 부끄러워하게 되었다. 그것을 앨런 와츠의 이론에 대입해 보면 인지하는 내가 자연 그대로 존재하는 나를 의식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선악과 열매를 먹고 나서 그들은 자신들의 모습을 벗고 있는 모습을 부끄러워하게 됐는데 그것을 앨런 와츠 이론에 대입을 해보면 인지하는 내가 자연 그대로 존재하는 나를 의식하고 인식하게 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 그대로의 나와 인지하는 내가 다른 듯 같은 모습, 같은 듯 다른 모습이라는 걸 알게 됐다. 인정하게 됐다. 뭐 이런 의미로 느껴집니다. 거기에 작용한 것이 뱀의 유혹이었다. 뱀은 아담과 이브에게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신처럼 될 수 있다고, 즉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들이 생겨난다고 속삭였다. 그 일이 있고 난 이래로 인간은 공자가 말한 도심을 저버리고 인심, 즉 소유에 대한 욕심과 집착에 휘둘리게 된다. 그리고 그때부터 인간은 자신의 존재 의미에 대해 끝없는 의문을 갖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소유에 대한 욕심과 집착에 휘둘리게 됐다. 그리고 인간은 자신의 존재 의미에 대해 끝없는 의문을 갖게 되었는지도 모른다라고 하셨는데 자유의지가 생각이 나요. 분명히 신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가정하에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내 존재에 대해서 계속 의문을 갖게 되고 자유의지 때문에 소유에 대해서 욕심과 집착을 갖게 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신의학은 그러한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내고자 한 개인의 특성을 분석할 때
그의 생각, 감정, 성격, 대인관계를 살피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다시 말해 그가 세상과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살피는 것이다. 그래서 정신의학에서는 데카르트식의 인지 개념이 중요하다.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그가 타고난 자연적 본질을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내가 정신과 의사로 일하면서 갈증을 느껴왔던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한 갈증을 해소하게 해준 것이 명리학이다. 정신의학적 분석을 통해서는 인지하는 나에 관해 알 수 있다면 명리학을 통해서는 자연 그대로 존재하는 나의 특성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읽어보면 정신의학적 분석을 통해서는 인지하는 나, 좌뇌를 쓰는 인지하는 나의 특성을 알 수 있다면 명리학을 통해서는 자연 그대로 존재하는 나의 특성, 운뇌, 타고난 것 등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다. 즉 명리학은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보고 거기서부터 한 개인의 특성을 찾아내는 학문이다. 아마도 이는 명리학이 지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한다. 자연의 일부인 인간의 특성을 찾는다. 명리학에서는 일단 그의 사주팔자에 나타난 음과 양의 오행으로 외향 성향과 내향 성향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을 상징하는 오행의 특성으로 부드러운 고집을 가졌는지, 남에게 주목받고 싶어 하는지, 민감하고 세심한지, 생각은 많으나 표현을 안 하는지 등을 구별한다. 그 다음에 오행의 전반적인 구조로 건강한 자긍심을 갖고 있는지, 자만심이 지나치게 높은 건 아닌지, 남이 뭐라고 하기 전에 스스로를 비판하는 성향이 강한 것은 아닌지 등을 파악한다. 앞에 두 사례가 나오는데요. 이 사례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임상에서 정신의학적 분석과 명리학적 측면을 통합적으로 활용할 때 한 개인의 특성이나 문제를 더욱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한다는 결론을 보여주는데, 즉 정신의학적으로는 나의 심리적 동인에 관한 세밀한 분석을 통해 현재 이 시점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고, 명리학적으로는 좀 더 근본적으로 타고난 특성에 대한 이해를 통해 나의 성격과 잠재 능력까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명리학으로 한 개인의 특성을 찾는 것을 집에다 비유해 지하실에 있는 보물을 찾는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가끔 오래된 지하실이나 창고에서 그동안 있는 줄도 몰랐던 보물을 발견했다는 뉴스를 접할 때가 있다. 그런 것처럼 자신에게 있는 줄 몰랐던 보석 같은 잠재 능력을 찾는 과정이 바로 명리학적 분석 과정이기도 하다. 그렇게 해서 나 자신의 특성과 잠재 능력에 대해 좀 더 많은 것을 알고 나면 당연히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어느 해소할 수 있다. 앞서 예를 든 사람에게도 그 돌산 밑에 숨겨진 아주 작은 샘물을 찾아내어 그 샘물을 큰 강으로 만들어 나가자고 말해 주었다. 내가 명리학과 정신의학을 접목하는 이유도 그렇게 자신을 수용하고 나서 조금 여유를 찾은 다음에 스스로를 고쳐 나가는 노력을 제한하기 위해서이다. 내가 어떤 특성을 가졌는지 알고 그 특성을 잘 살리기 위해 어떤 길을 보강하면 좋을지 고민하고 노력하는 것에 따라 많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이 두 학문 모두가 통찰과 희망의 학문이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좋은 걸 주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들어도 내가 그 말 자체를 수용할 수도 없고, 만약에 수용을 했다고 해도 소화하고 씹어 삼켜서 내 것으로 진정 만들어서 수용하는 거는 또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면서 내가 여유를 이제 찾게 됐을 때, 그때
스스로를 고쳐나가는 노력을 해서야 좀 해볼 수가 있잖아요. 도전해볼 수가 있잖아요. 심리학이라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지피지기 백전백승, 내가 나를 알고 너를 알면 이길 수 있다, 할 수 있다, 희망이 있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이 듭니다. 페이지 124. 심리학 키워드 6번째, 나르시시즘. 새삼 인간이 자연의 일부라는 겸손함을 배우다. 얼마 전의 일이다. 무릎을 조금 다쳐서 대학 동기가 운영하는 병원을 찾았다. 낯선 곳이 아닌지라 편안한 마음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MRI 촬영을 위해 사방이 온통 하얀 방에 잠깐 나 홀로 있게 되었을 때였다. 갑자기 약간의 패닉이 와서 조금 당황스러웠다. 생각해보니 그곳에는 시계가 없었다. 시계가 없으니 내가 그곳에 얼마나 있었는지 감조차 오지 않으면서 나도 모르게 숨이 막히는 듯한 순간을 경험했다. 그러면서 새삼 시간이라는 것을 만들어낸 옛 사람들의 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다. 아마도 옛 사람들은 하늘에서 태양과 달과 별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살피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같은 자리로 돌아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아침이 되면 해가 뜨면서 밝아지고 저녁이 되면 해가 지면서 어두워진다. 그 자연의 변화를 기록하기 위해 인간이 만들어낸 개념이 바로 시간이다. 자연의 변화가 시간의 지도를 만들어낸 셈이다. 그리고 자신이 태어난 날의 생, 년, 월, 일, 시라는 그 시간의 지도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명리학이다. 그런 의미에서 명리학은 철저한 자연의 산물이기도 하다. 한동안 인디언의 문화와 언어에 빠진 적이 있었다. 특히 인디언의 언어는 그 어감이 참 예쁘다. 예를 들어 나무를 뜻하는 단어는 하늘을 향해 솟아있는 키 큰 친구라는 식이다. 이처럼 나무의 속성을 잘 표현하면서도 다정한 단어가 어디 있을까 싶다. 우리말도 알고 보면 그것 못지않은 경우가 많다. 우리말로 나무, 즉 나무의 원형은 남이라고 한다. 남은 땅 위로 솟다, 생기다는 의미의 나다와 어근이 같다. 새싹이 나다, 잡초가 나다 에서 생기다, 솟다는 의미로 쓰인 나다가 나무란 말의 어원이라는 이야기다. 따라서 나무란 땅 위로 솟아 생겨나는 존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런데 인디언은 거기에 더해 나무의 친구라는 이미지까지 부여했다. 이처럼 인디언의 문화는 인간도 자연 속에서 태어나는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인다. 사람의 이름도 바위 밑에서 태어난 아이, 버섯과 같이 자라는 아이라고 짓는 것을 보면 더 그렇다.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명리학의 가장 근본적인 이론인 오행도 인디언의 언어나 고유한 우리말처럼 자연에 그 원형을 두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오행이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이루는 5가지 에너지를 말하는데 그 5가지 에너지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다른 형태로 순환함으로 행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행이라는 게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이루는 5가지 에너지를 말하는데 그냥 오가 아니라 행자가 붙어 있잖아요. 이 행자는 순환함으로, 형태가 순환함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형태가 순환하기 때문에 행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그 5개의 에너지가 순환함으로 오행이라고 했다고 하네요. 옛사람들은 봄이 오면 모든 것이 자라나는 것을 나무에 비유해 목이라고 했을 것이다. 여름이면 더운 것이 불과 같으니 화로 비유했을 것이고 가을에는 모든 것이 열매 맺으니 금으로, 겨울에는 모든 것이 얼어붙으니 수로 비유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오행의 변화는 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환절기를 겪음으로 모든 것을 포용하는, 즉 잠시 쉬어가면서 숨을 고르는 토의 오행이 존재한다. 특히 계절의 변화에서 환절기를 토에 비유해 그 이론으로 삼은 명리학의 지혜가 새삼 놀랍다. 우리가 환절기를 어떻게 겪어내느냐에 따라 몸과 마음의 건강이 달라지는 것처럼 때로는 운의 흐름도 그러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나무에는 목의 기운만 있는 것이 아니다. 언젠가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나무의 기둥에서 수액을 뽑아내는 것을 본 적이 있다. 그런 것처럼 나무에는 물도 있다. 오행으로 치면 수의 오행에 해당한다. 나무가 화려하게 꽃을 피우면 마치 불꽃처럼 아름답기도 하다. 화의 오행이다. 가을에 밤이나 감처럼 열매를 맺으면 그것은 금의 오행에 해당한다. 그리고 땅속에 뿌리를 내린 것은 토의 오행이다. 즉 목의 오행만 하더라도 나머지 다양한 오행이 들어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자연의 이치이자 자연만이 갖는 물리학인 셈이다. 저는 명리학에서 토의 오행이 있어주는 게 너무 감사하네요. 환절기를 우리가 건강하게 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딱 하나잖아요. 잘 먹고, 잘 쉬고, 잘 자고, 잘 싸고, 최대한 최소의 스트레스를 받도록 하는 거. 명리학의 이 센스 있음과 인간적임과 여유로움에서 굉장히 다정함과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명리학은 대단히 담백한 학문이라는 것이 내 생각이다. 그토록 신비한 자연으로 자신을 비유하는 것처럼 신선한 학문이 또 어디 있을까 싶어서다. 한 개인의 사주팔자를 오행으로 풀이해보면 여름날의 바다, 바위에 우뚝 선 소나무, 드넓은 들판에 핀 작은 나무 등에 비유해 인간의 특성을 설명한다. 아마도 인디언의 문화를 제외하고 그처럼 자연과 깊숙한 인연을 맺는 학문은 명리학이 유일할 것 같다. 이러한 명리학을 공부하며 깨닫게 되는 것 중 하나는 인간이라는 특권 의식에서 벗어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다. 인간은 타고난 속성상 영원히 갑질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존재다. 그래서 어느 신부님은 인간의 교만은 인간이 죽은 후 3시간 후에 죽는다 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촌철살인이네요 정말. 그것이 인간의 핵심 심리인 나르시시즘이기도 하고 군림하고자 하는 속성이기도 하다. 어떤 의미에서 인간이 갖는 공격 성향과 지배 성향은 여기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 그동안 내가 책을 쓰고 강의를 하면서 가장 강조한 부분 중에 단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하면 바로 이 나르시시즘을 들 수 있다. 특히 나는 이 나르시시즘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심리라는 것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야기해왔다. 실제로도 살아가면서 나르시시즘이 인간 관계와 사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역동이라는 것을 거의 매 순간 느끼고 있다. 철학자 에리 프롬 역시 나르시시즘은 동물로서 모든 생존 본능을 상실한 인간에게 주어진 제2의 본능이다 라고 말했다. 즉 나르시시즘은 한마디로 내가 가장 소중한 존재로서 세상과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심리이다. 다만 그것이 지나친 자기 도취로 변질돼 남을 힘들게 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나르시시즘이 병든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끊임없이 남과 자신을 비교하고 작은 일로도 남을 비난하고 비판한다. 진정한 나르시시즘은 내가 소중하듯이 남도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성경에 나오는 네가 받고 싶은 대로 주라
라는 말씀처럼 건강한 나르시시즘을 정의한 것도 달리 없다. 정신의학적으로 말하면 나르시시즘이란 진정한 공감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정신의학적으로 말하면 나르시시즘이라는 것은 진정한 공감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받고 싶은 걸 남에게도 주는 마음. 내가 갖고 싶은 건 사실 남도 갖고 싶기가 더 쉬우니까요. 많은 철학자가 이야기해온 것도 결국은 건강한 나르시시즘에 관한 부분이다. 칸트가 인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존중이라고 한 것이나 헤겔이 인정욕구가 모든 사회적 갈등과 범죄의 원인이라고 한 것. 공자가 내가 말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서다. 즉, 내가 기쁜 것은 남도 기뻐하고 내가 슬픈 것은 남도 슬퍼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라고 한 것 모두 궁극적으로는 나르시시즘의 심리를 이해하는 게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한다. 다시 말해 우리는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명리학에서 가르쳐주는 겸손함이 아닐까 한다. 그러니까 건강한 나르시시즘은 바꿔 말해서 겸손함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지나친 자기도취는 갑질을 하게 되고 남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그런 양면성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명리학은 인간이 자연의 섭리에 따르는 이 땅의 모든 존재와 다르지 않다고 말한다. 인간 또한 자연의 기로 이루어진 자연의 한 존재일 뿐이라는 이야기다. 그러므로 명리학을 공부하면 인간으로서 갖는 자만심에서 벗어나 나라는 존재 또한 자연의 일부라는 겸손함을 배울 수 있다. 명리학을 공부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더 들어요. 나르시시즘이라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적절하고 건강한 나르시시즘은 겸손함을 배우게 하지만 너무 지나치거나 또는 너무 없는 나르시시즘 또한 자기도취적이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자만심하고 사실은 같은 말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더 이해가 됩니다. 시인 헨리 데이비드 소로를 포함해 자연 속에 산 사람들은 이미 자연을 관찰하며 삶의 이치를 깨달았다. 그처럼 명리학을 공부하여 자연의 섭리에 관해 깊이 생각할수록 인간이라는 존재가 정말 자연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된다. 생과 사를 포함해 삶에서 불가피한 모든 순환에 대해서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 삶에서 100년간은 꽃이 없는 것처럼 나 또한 그러하다는 걸 수용하게 되는 것이다. 화무 11홍 이 말이 생각나네요. 오행의 순환의 이치가 내 삶에 그리고 나의 특성에 고스란히 적용된다. 특히 계절을 보면서 생로병사의 이치에 대해 느끼게 되지 않던가. 봄이 되면 어김없이 새싹이 움트고 나무가 자라며 꽃이 핀다. 하루하루 도시의 풍경도 달라진다. 비가 내린 다음 날은 정말 아름답다. 무심코 지나쳤던 길가의 풀숲 사이로도 꽃이 피고 아스팔트 사이에서도 이름 모를 풀들이 자란다. 때로는 그들이 주는 생명력에 마음이 벅차오를 정도다. 겨우내 땅속에서 버텨왔던 그 인내심에 감탄하기도 하면서 말이다. 잘 못했네요. 이들이 봄에 피어날 때, 솟아오를 때 사실은 겨우내 땅속에서 버티고 인내했던 결과물이잖아요. 저도 가슴이 좀 벅차오르네요. 좀 찡하네요. 여름에는 그 모든 생명이 절정기에 이르다가 가을이 되면 낙엽이 들어 가을 비와 더불어 떨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가만히 지켜본다.
그 사이에 병드는 생물도 있고 병들지 않고 그냥 노화하는 생물도 있다. 그렇게 떨어진 낙엽과 생물은 땅속에 파묻히며 생을 마무리하고 이내 곧 또다시 봄이 온다. 모든 자연이 그러한데 그 자연의 일부인 내게 생로병사가 찾아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러니 이를 인정하면 삶 자체를 어느 정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사실 저희 부모님을 봐도 그렇고 늙어가시고 병들어 가실 때 굉장히 슬퍼하시고 힘들어하세요. 네, 우리가 생로병사를 싫지만 아프지만 담담히 조금이라도 더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아픔도 병들어 감도 이렇게 감도 너무 아프게 너무 힘들게만 받아들이지는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너무 아직은 남의 얘기라고 이렇게 말하는 걸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바로 그러한 면 때문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 문제를 정신과적으로 들여다보는 건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면서도 자연의 이미지에서 가져온 명리학적인 설명은 쉽게 받아들이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러게요. 이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도 우리는 여전히 비 앞에서, 천둥 앞에서, 번개 앞에서, 해일 앞에서, 태풍 앞에서 무력한 존재잖아요? 받아들여야 한다. 라는 마음을 사실은 인정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정신의학적인 부분은 인지적인 부분이 좀 더 강하다면 자연에서 모태가 돼서 자연의 일부라는 마음으로 인간을 보는 명리학은 그래서 사람들이 더 수용하고 수긍하기가 조금은 더 편안한가? 라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됩니다. 131. 공부자라는 사주는 따로 있을까? 에피소드 3번인데요. 여기서 정답은요, 사실 있다입니다. 공부자라는 사주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위 한국 땅에서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로 이 아이가 좋은 아이다, 나쁜 아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 굉장히 너무도 단편적이고 너무도 폭력적인 판단이 아닌가라고 이 에피소드를 좀 얘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에피소드 4번 재미로 보는 프로이트와 융의 사주 페이지 140페이지인데요. 읽어보시기를 바래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너무 읽어드리면 궁금증이 약간은 사라지실 것 같아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프로이트와 융은 서양의 정신의학자들이 무수히 많지만 단연 양대산맥의 두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이트는 정신분석학의 창시자라고 한다면 융은 그 창시자를 뛰어넘는 청출어람의 제자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들의 사주팔자가 어떤 식으로 다르기도 하고 또는 비슷한 지점이 있는지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장 정신의학과 명리학이 교차하는 지점으로 양창순 선생님의 명리심리학 3번째 영상을 함께 했는데요. 다음 시간은 4번째 영상이죠. 3장 당신과 내가 우리가 되는 오행의 모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오행이라는 것은 5가지의 에너지인데 이것이 순환하기 때문에 행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하죠. 네, 그러면 다음 시간도 우리 기대하면서 읽어볼래? 같이 읽어주셔서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3장 당신과 내가 우리가 되는 오행의 모든 것으로 뵙겠습니다. 안녕.